전 세계에서 갈등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C19 바이러스 확산 책임 문제로 인해 중국은 많은 국가들을 상대로 매우 공격적인 외교 활동을 벌이고 있죠. 과거 중국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이전 매우 저자세의 외교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혁과 개방을 주도했던 중국 공산당 당류 2세대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덩샤오핑은 진정한 힘을 기르기 위해서 발톱을 숨겨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덩샤오핑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 서방 국가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 했고, 이에 따라 서구권 나라들과의 관계가 확연히 증진되었습니다. 그는 해외 순방을 진행하며 서방 지도자들과 우호적인 만남을 가졌죠. 게다가 1979년에는 미국을 방문하여 백악관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때 역사의 길이 남을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카터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인정받던 중화민국, 즉 대만의 자리를 대신하여 중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공인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 논란의 중심인 홍콩도 덩샤오핑 시기 때 중국에 반환되었죠. 그만큼 중국에 있어서 덩샤오핑은 중요한 인물인데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덩샤오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흑묘백묘론을 주장하며 실용적인 경제정책을 택했습니다. 흑묘백묘론이란 하얀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시장경제체제인가 사회주의 체제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는 정치에 대해서는 기존의 공산주의의 정신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덩샤오핑은 자본주의 국가에도 계획경제가 존재하듯이 똑같이 반대 개념으로 사회주의 국가에도 시장경제가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정경분리 정책을 통해 덩샤오핑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중국식 사회주의 덩샤오핑 이론을 창시했죠. 그런데 이론으로만 존재할 줄 알았던 것이 실제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을 이룩해냈고 상상을 초월하는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무섭도록 커진 중국은 이제 대놓고 발톱을 드러내며 전 세계의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독설과 무력은 물론이거니와 보복까지 진행하고 있죠. 대만의 협과 남중국해에서 항모로 무력 시위를 진행하며 미국의 편에선 호주에게 대놓고 경제보복으로 위협했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한국도 중국의 경제보복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 사드를 설치하자 한류금지법으로 경제의 압박을 가한 것이죠. 그런데 최근 중국은 우방국이던 인도와도 긴장관계를 만들고 있는데요. 중국과 인도군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국경지역에서 두 국가 간 군인들이 충돌하여 중국군 7명과 인도군 4명이 부상을 입은 것입니다. 인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인도군이 중국군 정찰대를 공격적으로 막으면서 시작되었고, 결국 양국 군대는 폭행 충돌과 투석전까지 벌인 것인데요. 이에 대해 인도는 중국군이 인도군의 순찰을 방해했다고 비난하고 있고, 중국은 인도군이 먼저 국경선을 침범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인도와의 접경 지역에 수천 명의 군인을 추가 파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힌두스탄 타임스는 25일 정부 관리를 인용해 최근 중국이 인도 최북단 국경선에 병사를 배치해 방어태세를 강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임명을 요구한 인도 관리는 중국에 의해 병력 증원이 이뤄졌고 현재 파병된 5천 명이 라다크 국경선 전역에 흩어져 있다고 밝혔죠. 중국 국영 언론들은 양국 관계가 2017년 73일간 이어진 도클람 대치 이후 최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클람 대치는 중국이 히말라야 고원지대인 도클람에서 도로 건설을 시작한 것을 계기로 보병과 탱크, 미사일 부대까지 배치하면서 73일간 무력 대치를 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중국은 서방 국가뿐만 아니라 우방국 간의 관계에서도 점차 금이 가고 있는데요. 한편 한국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느 한 국가를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을 놓자니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큰 손해이며 그렇다고 동맹인 미국과 손을 놓을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최고조에 다르자 두 국가 모두 자신의 편에 서라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죠. 앞서 미국은 한국의 반화웨이 전선에 참여하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 국무부의 발언록에 따르면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은 미국의 5G 클린 패스 구상을 거론하며 이는 화웨이와 중심통신 등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가 공급하는 어떠한 5G 장비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모든 동맹과 파트너들이 5G 클린 패스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이야기했죠. 또한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이 신뢰하는 국가로만 구상한 경제번영 네트워크인 EPN에 한국의 참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자국의 편에 서라고 이야기하는 동안 중국은 잠잠했었는데요. 하지만 24일 중국도 한국에 자국의 입장을 지지할 것을 처음으로 요구했습니다. 싱하이밍주한 중국 대사가 최근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정 논란과 관련해 한국이 중국 입장을 존중해달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싱 대사는 중국 관영 매체인 중국중앙 CCTV가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한중 양국은 전통적으로 핵심 사안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온 우호국이라며 홍콩 문제에서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의 법안 제정 배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개하려 하며 한국의 이해와 지지를 보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죠. 현재 중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꿈을 시민들에게 주입하며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 시민들은 정부의 힘을 더 실어줄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확장세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휩쓸리지 않고 좋은 묘수를 찾기를 희망합니다. 한편 세상이 점차 비리와 돈 장난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중국을 계속 두둔했던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이제는 일본의 편을 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25일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보건기구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일본에서 C19 바이러스가 정점에 다다랐을 때 하루에 700명 이상의 감염자가 나왔지만 지금은 40명 정도에 머무르고 있고 사망자 수도 적기 때문에 일본은 성공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아울러 일본이 감염 경로의 파악 등에 주력하는 점도 높이 평가했는데요. 거브러여수스 총장은 일본이 긴급사태를 전면 해제하더라도 감염자의 발견과 추적, 그리고 격리와 치료 같은 기본적인 조치는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현재 일본에서 발표하는 확진자 수치를 봤을 때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적은 것은 맞습니다. NHK 집계 기준 일본의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11일 72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달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검사를 안 해주는 국가로 가장 유명했죠. 검사를 못 받기 때문에 치료도 못 받았고 결국 집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은 여전히 일본의 진단검사 건수가 주요국들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수 모두 과소집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의 검사 수치는 총 23만 명으로 한국의 3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이 WHO의 분담금을 7,640만 달러 더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즉 일본 정부가 WHO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직후라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의 발언은 현재 일본 실상을 정직하게 알린 것이 아닌 정치적인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트위터에서는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이 일본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자마자 아첨을 시작하고 있다며 정말 알기 쉬운 사람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본은 돈으로 자국 이미지를 좋게 보이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지율이 폭락한 아베 총리는 이제 미국에게까지 돈을 낭비하며 미국의 알랑방귀를 뀌고 있습니다. 25일 아사히 신문은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에서 남는 인공호흡기 1000대를 사주기로 약속했다고 보도한 것인데요. 지난 3월만 해도 미국 내에서는 인공호흡기가 부족하여 비상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불자 생산법을 발동해 자동차 기업 제너럴 모터스까지 동원하여 인공호흡기를 대량 생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생산량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아져 미국 내에 인공호흡기가 남아돌자 일본에게 대신 좀 구매하라고 권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일본 정부 역시 자체적으로 인공호흡기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아베 총리는 이미 병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인공호흡기가 4,700대나 있는데도 2,000대를 추가 생산하라는 지시를 내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사안을 재검토했고 결국 두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아베 총리는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지 출하할 수 있다며 매우 좋아했다고 알려졌죠.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의 인공호흡기 구입 결정 이유가 단순히 의료 목적만이 아닐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는 미국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25일에도 아베 총리는 C19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세계로 확산된 것이 맞다며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으로서 미국과 협력하면서 다양한 국제적 과제에 대응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현재 일본은 마치 공물을 바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돈으로 이미지를 만들려는 일본과 다르게 한국은 진정한 실력으로 세계 곳곳을 휩쓸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식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체계인 K방역이 동남아 곳곳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미 K방역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한류라는 평가까지 나오기도 했죠. 실제로 코트라 싱가포르 무역관에 따르면 한국 업체가 싱가포르에 모듈형 음압병동을 1차로 수출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의 평가가 좋으면 추가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죠. 또한 앞서 리셰룽 싱가포르 총리는 환자가 급증하던 지난달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확진자 동선 추적 앱을 도입해야 한다며 국민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한편 창의적인 K방역의 한 사례로 주목받던 워크스루 부스도 동남아에서 맹활약을 떨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태국과 필리핀, 말레이시아의 부수 수출을 완료했고 각국에서는 한국의 방식에 대한 현지인들의 호응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서부 자바주 부카시에 완성차 공장을 지은 현대자동차가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를 설치하자 현지 시민들은 크게 감동받기도 했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들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방역 기술을 수출하기 위한 TF를 구성하여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방역 수출 방식은 단순히 제품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여 통합된 체계로 수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즉,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과 자가격리 앱, 마스크 앱 등 방역의 가장 핵심적인 체계를 하나로 묶어 통합 브랜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한국 통합 방역 체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영어와 스페인어, 그리고 불어와 아랍어까지 4개 언어를 지원할 예정이죠. 결국 해당 국가들이 한국식 방역 체계를 수입하게 된다면 담당자가 일일이 유선으로 관계기관에 문의해 정보를 얻어 하루 종일 분석하던 역학조사 기간을 단 10분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이미 훌륭한 K방역 체계를 한 번 더 발전시켜 조사관이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능까지 탑재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누가 감염 위험이 있는지, 어디를 방역해야 하는지에 관련한 판단까지 인공지능이 일부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진국과 다르게 개발도상국 등에서는 역학조사에 대한 역량 자체가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도움을 빌리는 것입니다. 한편 현재 국토부는 이미 다양한 국가들과 K방역 수출을 협의하고 있는데요. 가장 적극적으로 한국에 관심을 보내는 곳은 남아공입니다. 남아공은 6.25 전쟁 참전국으로 한국 정부도 이에 대한 은혜를 갚고 싶어 하죠. 따라서 한국 정부도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남아공에게 특별히 우선 협상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또한 콜롬비아와 카자흐스탄 등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시스템 지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세계를 휩쓸어 앞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 문장이 가장 훌륭한 브랜드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는 날이 얼른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바나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국에 지금 이 시국입니다. 오늘은 한국이 부러워 똑같이 따라하려던 일본이 전 세계에 안 좋은 이미지로 낙인 찍혀버린 상황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베 신조 총리는 C19 사태로 인한 부실 대응과 여러 본인을 비롯한 최측근들의 수많은 스캔들로 인해 재집권 이후 약 7년 반 만에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와중에도 일본의 현실과 정동떨어진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5일 NHK가 생중계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가 일본 전역의 C19 사태로 인한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현지 기자들은 현재 일본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나 있는 것인가라며 날선 지적을 하자 오히려 아베 총리는 자신있게 일본이 C19 사태 대응에서 자국만의 독특한 모델을 보여줬다며 자화자찬을 하는 발언을 하여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은 긴급사태를 선언했지만 벌칙을 동반한 강압적인 규제를 실시하지 않았고 일본만의 방식으로 불과 한 달 반 만에 이번 유행을 거의 수습하는 것이 가능했다며 정말로 일본 모델의 힘을 보여줬다고 전해 일본이 현 상황에 대한 대응을 훌륭하게 소화해냈다는 자화자찬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같이 아베 총리가 보인 터무니없는 자신감은 현재 일본 국민의 71%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따가운 여론에 반응해 다급히 물타기를 하고자 이러한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보수 언론에서까지 등을 돌린 이 같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연일 한국과 대만의 C19 사태 대응을 동일선상으로 두고 일본 역시 이 두 나라와 같은 적은 판정자가 나오고 있다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달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실상은 아직까지도 일본의 병원에서는 의료 장비 부족으로 응급 상황을 거부하고 있고 노인들에게는 젊은 사람들에게 치료를 양보하라는 믿을 수 없는 강요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며 일본 내 전문가들과 해외 전문가들 역시 일본의 누적 판정자 수와 C19 사태로 인해 잃은 사람의 수가 과소 집계됐을 가능성을 꾸준히 지적당했고 아직까지도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25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 충격적인 자료를 공개하자 일본 국민들의 불안감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문은 일본 국립감염증 연구소에서 나온 통계를 제시하며 올 2월 이후 도쿄에서만 폐렴으로 잃은 사람이 예년보다 10배를 훌쩍 넘었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현 상황에 대한 판정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해 일본 내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은 아직까지도 일본 내에선 C19로 인해 목숨을 잃더라도 원인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도 않으며 따로 PCR 검사를 하지도 않아 폐렴과 같은 다른 질환으로 사인이 기재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심지어 이 자료는 전국이 아닌 의료 혜택이 가장 좋은 도쿄 내에서만 집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6명에 비해 200명 이상 많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C19 사태로 인해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현 집계 시스템에 대한 근간이 흔들리는 자료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까다로운 진단검사 요건 때문에 제때 검사나 치료를 받지 못해 자택이나 직장, 심지어는 길거리에서까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찰이 사후 PCR 검사에서 판정을 확인한 사례가 3월 중순 이후에만 전국적으로 23명에 이를 정도로 일본의 검사 능력과 대응 능력은 형편없는 수준으로 드러난 것인데, 여기에 이 같은 자료까지 공개가 되자 일본이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일본 국민들까지 돌아서며 봉쇄를 해제한다는 아베 총리를 향해 봉쇄를 연장하라고 날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료는 최근 국제사회에 연일 일본의 방역에 대해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아베 총리에게도 엄청난 타격으로 돌아올 것이며, 도시 전체가 외국인 관광객만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곳이 많고 깨끗하고 청결한 이미지를 어필하던 일본에게는 향후 장기적인 경제적 손실 피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번 일본의 통계 누락은 결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음을 잘 알려준 사례이며, 한국과 연일 비교만을 당하던 일본이 무리해서 한국을 따라잡으려다 오히려 국제사회에 거짓말쟁이 국가라는 오명만을 남긴 자업자득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